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훈의 헤드쿼터,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작전 명령부터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과를 찾아라. 이게 작전 명령입니다. 최근 기사 보셨죠?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카로 샴푸를 사고 초밥을 사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1,000만 원 정도의 과일을 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일. 와, 1,000만 원을 치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더군다나 그 법카의 예산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해당 예산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시 모든 국민들은 사실상 초유의 전염병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부부는 자신의 법카로서 그 예산을 만약에 자신들의 과일을 사는데 전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 부부에게서 과연 이 공적인 마인드 또는 법을 지키려는 마인드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사실은 가장 첫손에 꼽을 정도로 이 악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범죄가 바로 법카 유용입니다. 액수 여부를 떠나서 이 당시 이재명은 이미 한 6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성남시장 시절이죠. 대통령 후보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될 꿈을 제대로 꾸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이 인품과 평소에 어떤 자질로서 벌어졌다면 최소한 대통령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다시 대통령에 나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더 정말 일반인도 그렇지만 이 지자체장으로서 일개 공무원도 안 할 그런 공금을 이렇게 버젓이 유용하고 또 공무원을 자신의 어떤 정말 도우미처럼 활용하는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의 사과를 찾아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버젓하게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 전혀 꿈에도 갖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작 1,000만 원어치의 과일에 그칠까요? 이 1,000만 원어치의 과일 이전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법카를 유용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87,000원짜리 저녁 식사 한번 법카로 사용했다고 이 난리냐고. 이게 바로 이재명이란 자의 그 품성입니다. 이재명의 사과는 그래서 더 찾아내야 됩니다. 더 찾아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자신의 착복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부부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적으로 유용하는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나를 더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작전 명령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톱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의대 정원 27년 만에 2,000명으로 증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5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내년 입시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언을 했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6일 발언을 하고 있고요. 2006년 이후에 3,058명으로 동결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된 어떤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지역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죠.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불균형한 그런 의료 관련된 인력 수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어느 정권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해당되는 분야의 직역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이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총파업 때문에 좌절된 어떤 상황도 있었지요. 물론 의사들의 주장 역시 일견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 의료 수가라든지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될 그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와 설득과 수급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먼저 했었어야 됐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사협회의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인력이 무조건 다 지금 인력 불균형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야의 불균형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력 충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국민들이 의사협회의 이런 파업에 대해서 또는 이런 반대에 대해서 철밥통 지키려느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의사협회가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윤 대통령 총선 직전에 일부 직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옳다는 어떤 정책을 고집하는 것 그런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견 저는 또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의사협회가 지금 파업을 하겠다 어쩌다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소통을 하려는 어떤 의지 계속 표명을 하고 무리 없이 이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서 결론이 빨리 내려졌으면 합니다. 이유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칼럼 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셨죠? 오늘은 좀 일찍 부탁을 드렸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이제 곧 설입니다. 설 준비는 다 잘 되고 계신가요? 예. 자, 오늘 이제 어저께 이 재판부에서 판결이 있었죠. 그 판결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실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유예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있고 또 검찰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5년 구형이었죠. 구형을 5년을 내리고 했기 때문에 약 한 2년 이내에 어떤 그런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다 했는데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무려 3년 5개월이 걸렸어요. 이런 재판을 정말 3년 5개월씩이나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기업의 발목을 붙잡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많은 어떤 혐의였지요.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이 혐의들에서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입장부터 보죠. 5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018년 그 당시 11월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라가 있는 네네. 증선이라고 하죠. 증선이 예.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 네.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했죠.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을 하면서 이제 검찰은 네. 그 합병을 하는데 네. 그 합병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시세 조정을 주식 시세를 조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참 부회장 그때 부회장인가요? 그때 부회장. 예.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네. 25점 몇 프로인가 뭐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네. 이제 요새 삼성바이오로 삼바로 삼바라고 줄여갖고 예. 그 이제 거기에 대해 갖고 있는데 그걸 분식 회계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혐의를 걸어가지고 거의 두 개죠. 하나는 주식 시세를 조정해갖고 주가 조정을 했다. 쉽게 얘기해. 예. 주가 조정을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삼바 예. 제일모직의 자회사는 삼바도 또 분식회계 해결하는데 거기 관여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하자면 분식회계 시세 조정 이런 식을 통한 검찰의 표현에 하면 공짜 경영권 승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다. 사실은 낼 만큼 냈고 그 다음에 그 상속세라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게 이미 저희가 세금을 다 내고 축적한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예요. 네. 결국은. 근데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저도 마침 그때 들여다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왜 전번 시간에 그 소급을 하지 마라. 소급 입법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는 그 이야기를 했듯이 예를 들어서 무슨 혐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뭐 혹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저 문제가 있는지 이제 체크를 시킵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이에 문제가 없냐. 금감위나 뭐 금감원에서 지정한 그 회계법인에서 했는데 그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이미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그랬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그때 금감 말하자면 정선위에서 이걸 거꾸로 그걸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갖고 다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이미 뭐 법조계에서는 무리가 많은 그런 거라 해가지고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안에도 기소를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를 둔데 그 위원회를 뒀을 때 그 외부 위원들이 외부에 이제 뭐 법에 밝은 사람들 그 분야 그 사람들 구성된 데서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 거죠. 사실은 무리하게 갔는데 그게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한 거하고 그 사람은 이익이 됐다는 거하고는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한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익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 연봉 협상을 하는데 나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갖고 나 이익이 된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불법일 수는 내가 예를 들면 위조를 했다. 능력을 그러면 나는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렇지만 위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했던 내가 지금 어떤 어디에 뭐 출판되기로 한 내 능력이 이 정도 냈는 걸 보여줘서 나한테 이득이 된 결과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위법하다 할 수 있는데 이재용 검찰은 이재용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계라는 그리고 그 받다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예를 들면 거래라는 건 윈윈이기 때문에 A가 이익을 보더라도 같이 거래한 B가 같이 윈윈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익을. 그래서 예컨대 삼성물산 그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 낮게 평가됐다 싶으면은 이를 제가 나는 이거 비율대로 안 하겠다. 돌려주시오 그러면 할 수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그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만큼을 받아올 수 있는 대부분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고 홍보할 수 있죠. 이렇게 합병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동의를 한 사람들도 그런데 그 당시에 동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합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묻고 물론, 거기에 예,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그렇죠. 며칠까지 반대를 하고 그런 절차가 예, 다 절차가 됐었는데 있죠. 네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갖다 이제 무리하게 이걸 뭐 무슨 뭐 뭐라더라 반칙 뭐 경영 승계를 위한 반칙의 초격차라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참 예. 이상한 초격차라는 삼성의 기술 초격차 초격차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그러니까 그런 인용을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약간의 수사학적인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을 따질 때는 법 논리 그 안에 원리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리한 기소란 게 저 같은 사람 외부 사람이 보는 것 말고도 네. 그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네.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죠. 공소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어저께 굉장히 장안의 판결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간단하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 재판부가 무엇 때문에 이걸 다 무죄로 본 거예요? 예. 하나씩 조금 보면 네네. 이게 이제 좀 표를 갖다 뭐 잘 해놓은 게 첫째 이제 네. 검찰은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네. 제1모직의 합병 시점과 비율을 결정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사람 미전실이나 이런 데서 기업 지배 구조가 튼튼한 게 중요하다 해서 네. 나름대로 그런 시점을 이런 시점에 하는 게 여러 가지 무리가 덜 따르고 괜찮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해가 그것 자체가 전부 다 그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미래 산업 자기들의 그 생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 경영 승계라고는 볼 수 없다. 네. 다른 이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그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이사회 그 자체 이 회사회들을 해서 다 열려서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본 검찰 주장이 좀 이건 너무 원사이드하게 보는 걸로 잘못 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위해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 그러는데 네. 거짓 기재한 바가 없고 재판부 판단은 공표 사항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나중에 조금 얘기가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 그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이오 산업 쪽이잖아요. 그렇죠. 송도에 어마어마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생산 굉장히 성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SK와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그럼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때 봤지만 이거는 뭐 한번 터지면 크게 대박이 날 그렇죠. 포텐셜을 가진 업종이라서 물론 이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개발은.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복제약품 그렇죠. 그걸 잘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왜 한국에서도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러나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성공할지 말지 초기에 모르는 거죠. 반도체랑 똑같죠. 삼성이 반도체를 몇십 년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비용으로 투자한 게 아직 수익이 날 그 깜깜무소식인데 그냥 기대만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 유명한 회사가 손잡고 해야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회사가 손잡으려면 예컨대 여기 나중에 콜옵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한테 당신들이 원할 때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콜옵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게 실현됐을 때와 실현되지 않았을 때가 달라지고.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아니 이게 배임이야 왜 손해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미래의 어떤 가치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시점에서 아니 없잖아요. 그게 돌아올 시점이 돼 갖고 이제 유리한 상당히 상황이 호전돼 갖고 그걸 또 발표하는 거는 또 그게 말하는 주식을 모으고 그한테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눈으로 검찰은 봤냐면, 야,
제일모직이 자회사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이 가치를 막 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짓 조작을 했다는 그게 아니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찾아봤더니 그 다음에 그 법이라든가 이 규정된 법들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들을 어긴 바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란 게 또 시세 조정 제일모직 자사주 제일모직 그걸 높였다. 그래서 비율을 이재용 저 회사에 가진 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인데 검찰이 그게 아니고 그건 자사주는 언제든지 사고 팔고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사는데 제한을 나름대로 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법을 제일모직이 다 지켰다. 그걸 어긴 바가 없다. 그게 재판부 판단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아까 얘기가 좀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손해 끼쳤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 가능성이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합의한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지. 손해를 끼친. 그 다음에 또 보유 콜옵션 존재를 숨겨 갖고 나중에 삼바 가치를 부풀렸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이런 콜옵션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처음에는 이 나중에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들 콜옵션이 하기 전에는 이 회사가 거의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회사처럼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퍼센트가 높으니까. 근데 나중에 바이오젠에서 말하자면 제약업계 유명한 업체인 바이오젠에서 콜옵션 행사하면 벌써 퍼센트가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는 게 확 낮아져서 이미 지배회사가 아니라 단독 회사로 봐야 되고 그런 점 때문에 달라진 걸 갖다가 여기서는 또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검찰은.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런 것처럼 뭐예요? 검찰이 그런 시각으로 아예 세강경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에브리띵이 거의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것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이거는 그렇게 결과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익이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주장한 논리 가운데 이익 봤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이재용 회장이 이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냐 그걸로 아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 거래에는 윈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성립이 잘 안 되는데 사는 사람만 이익이 있는 거 아니라 사는 사람한테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매매 행위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란 게 예컨대 아무리 내가 유망한 뭐가 있더라도 당장 현금이 급하면 때로는 이자를 보통보다 더 비싼 걸 주고라도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 막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이제 잘못 쳐다보면 그것도 다 누구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투데이 이호연 기자가 이제 사설로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 더는 흔들지 말아야라는 아니 실장님 보니까 이미 2020년에 아까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검찰 기소는 억지 이미 다 밝혀졌다라고 자유기업원에 또 기고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중간에 하지만 간단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때 당시에 이 칼럼을 쓰신 어떤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저는 이게 2020년인데요. 네네, 2020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검찰이 그때 검찰 이전에 이게 정치하고 얽혀갖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법 그리고 그다음 삼성이 말 사준 거 최순 그런 거 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또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좀 너무 회계 이거 쳐다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하면서도 구속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이게 너무나 그래서 이게 참 일단 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가 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주변에서 자꾸 또 뭐 삼성공화국 운운하는 친구들이 예, 자꾸 예. 제기를 하니까 예. 삼성으로서도 나중에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한테 이게 바이오로직 회계 문제 예, 예. 이 문제 없는지 판단을 갖다가 그렇게 해갖고 지정한 삼성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예, 예. 지정한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아예 문제 객관적으로 감사해서 객관적 문제 없다. 그렇죠. 사실은 이걸 엉터리로 하면 그 회계법인이 나중에 생존할 수 없죠. 그럼요. 아무렇게 예, 예. 하면 이게 자기들 명줄이 걸린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법적 철저하게 따져서 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또 2018년에 또 이게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내렸다. 그러면서 확 뒤집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삼바 주식을 갖고 있던 DS 자산운용 여기서 다 팔아버려요. 삼바. 이거 잘못하다가 삼바의 정치적 관리 뭐 걱정된다 해서 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시가총액으로 8조 뭐 6천억 가량이 날라갔어요. 도리어 시장에 개입해서 그렇죠. 가치를 날려버린 회계다라고 해놓고 또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해놓고 도리어 그렇게 개입함으로써 가치를 떨어뜨리게 그렇죠, 된 그렇죠. 예, 가치를 경우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그 안정성이라든가 지속 지속성. 가능성에 예. 의심을 풀게 만들기 네. 때문에 이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란 걸 자기들이 모르는지 알면서도 이러는지 사실은 좀 고개에 갸웃합니다. 이쪽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예측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번에 이미 뭐 저는 이런 일이 나오면 그 상법 전문가들의 글들을 주로 오는데 그 당시에도 최준성 교수가 마침 쓴 게 있어서 최 교수 저도 기억합니다. 그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열심히 또 칼럼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분 걸 나섰습니다.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해봤죠. 네. 저도 또 뭐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회계 문제는 회계 방식이 여러 가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달라질 수도 예를 들어서 장부 가격이 있고 기대하는 가치가 있고 시중이 그다음에 사람마다 또 기대하는 가치가 다 다른데 일반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대 가격이 있고 다 다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합평할 때 다 말하자면 그 원칙에 맞게 처음에는 종속회사라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이쪽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단독회사로 해서 처리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그냥 고소해가지고 이만큼 왔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진짜. 돌아보면요, 실장님. 그 삼바와 관련된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엔 또 삼성 엑스파일이니 뭐 해갖고 삼성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어떤 굴곡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좀 돌아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이런 어떤 굴곡에서 돌아오니까 이렇게 우리 왜 1등은 무조건 주저앉혀야 돼. 아니면 배고픈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배 아픈 것을 자극해서 갈라치기라고.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된 모든 어떤 그런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켜서 우리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저 스웨덴에 그 바렌밸리 그룹인가요? 상속세 없어진 과정이 너무 상속세가 크니까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발렌베리 가문이 나갔던가 그럴 거예요. 스웨덴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기업 상속세 조금 더 받으려다가 기업이 떠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상속세를 없앴다 그래요. 그렇죠. 발렌베리 가문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5세대까지 아마 승계가 됐을 거예요. 5대까지. 근데 그 스웨덴 국민들은 아무도 그걸 문제 제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서 상속세가 없어지는 계기가 됐다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삼성이 이럴 바에는 떠나야 된다, 한국을.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시장도 표현하셨듯이 나스닥에 그냥 상장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증권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 지금 말하자면 이제는 좀 관좀비 내지는,
두들겨 팬다 그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제가 예, 그 예. 삼성 강남에 왜 삼성전자가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다른 계열사가 있지만 강남역 사거리. 예. 와, 제가 거기를 맨날 지나가면서 정말 이건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 그 확성기 틀어놓고 아, 예. 그게- 이 부회장 뭐 살인 뭐 어쩌고저쩌고 아, 예, 하면서 예, 욕을 예. 해가면서 그 그게- 했던 것 예.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시위를 벌였던 사람은 뭐 보상을 받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는 좀 그쳐야 된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윤이란 게 네. 강제로 뺏는 게 아닌다면은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경쟁을 막아놓지 않은 한 상대적으로 더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윤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더 나가려면 정치가 이 말하자면 두들겨 패서 빼앗으려 들려서는 안 되고 평등주의. 잘못된 그 강요된 평등주의. 결과적 평등주의. 결과적 이건, 평등주의. 이거는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뭐 그런 생각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그나마 조금 희망이 게 MZ세대들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확실하게 예, 다르더라고요. 예. 그 이전에 40대나 50대는 예. 아니야 잘못됐어. 우리나라는 재벌이 뭐 망쳤어. 이런 잘못된 예, 예. 시각, 종속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예.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20대는 아니야 정당하게 큰 거고 우리가 그런 어떤 연봉이 높은 사람들한테 배아파하지 아니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MZ세대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보태고 네네. 싶은 거는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할지 말지 2심으로 갈지 말지 이제 네. 자세히 본다는데 실은 검찰의 경우에도 네. 그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승소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경향이 많은데 네. 이거를 그런데 이미 이게 결론이 다 났는 걸 쓸데없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저 기업한테도 피해를 주고 사회적 낭비. 예, 그런 낭비가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검찰이 그 항소를 해서 실패하면 그 점수를 그 사람의 그 점수랄까 이런 네. 거를 조금 낮추고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는 승소를 적극적으로 하되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좀 하지 않도록 네. 하는 그 내부 인센티브 시스템을 예, 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칼럼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예. 이재용 무죄. 하늘이 둥글다는데 4년 걸렸다. 마음에 드시죠? 예,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예, 자, 그런 시작, 간단한 거. 예. 간단한데 예. 진실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그 일도 이제는 좀 아이고, 빨리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오늘의 칼럼 이재용 삼성 회장의 무죄 3년 5개월 만에 무려 1252일 만에 무죄가 됐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달았지만 사실 김희석 실장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상식을 그 호소했던 많은 지식인들 또 경제학자들 또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 당시 부회장이었죠. 또 삼성의 뭐 승계 이런 문제들에서 불법적 요인이 없다라고 한 목소리를 했는데 이 3년 5개월의 그런 그 사회적 갈등 낭비에 대해서는 또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요. 오늘의 정치 풍향계, 1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분을 뵙기 위해서 저도 1개월 동안 가슴 저리며 기다렸는데요. 여론조사계의 요정, 배종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정 배종찬입니다. 네. 배종찬입니다. 네, 그렇죠. 깜찍깜찍 요정. 네. 깜찍깜찍. 진짜 오랜만에 뵙는 예. 저기였습니다. 이 배 소장님만의 그런 네. 인콘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식사하시던 분들이 또 밥알 튀어나온 건 아니겠죠. 아주 좋은 역할을 하셨죠. 왜냐하면 식사한 다음에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깜찍깜찍. 거기까지 그것도 너무 예, 알겠습니다. 녹아놓으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빨리 진행을 해보시오. 오늘의 정치 풍향계 문화일보 의뢰 엠브레인 CC 여론조사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그래도 최근. 따끈따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따끈따끈해서 뜨거. 제일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우선 저거부터 하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클럽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 고수들 언론계 고수들과 지금 공방을 벌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수행 평가 이재명 대표를 지금 꽤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 예. 추세선을 봤을 때 여러 여론조사 기관마다 사실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45%대 36% 직무수행을 긍정으로 바라본 네. 퍼센티지입니다. 차를 얘기하면 약 한 9%포인트 차이 예. 나고 있는데 정치인문 1개월 집권여당 대표가 된 지 1개월짜리 정치 초년병이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이재명 대표에 비교해서 이렇게 앞서고 있다. 뭐 이거 제꼈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제 오차 범위 바깥이니까요. 네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조사가 각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따로 뭐죠. 비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고 첫 맞습니다. 번째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앞서나요? No,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훨씬 더 앞서나요? 아니에요. 아니, 훨씬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예요. 오차 범위 바뀌죠. 우리가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네. 또 보수 진영도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희망은 단 하나, 단 한 명, 누구? 한동훈 누구?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데이터상으로 앞서는 사람이 지금 인물이 네. 한동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모든 걸 소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아, 안 그러니까 닮았어. 예. 이게 너무 가늘어. 첫 번째로는 네. 한 위원장이다.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네. 불과 얼마 전에 한국 갤럽의 조사는 한동훈 52대 이재명 35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선호도 조사, 그건 선호도 조사. 선호도가 아니라 그것도 직무평가를 한 조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갤럽은 선호도 조사만 했는데. 그건 어쨌든 자기 정치 지지자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는 접니다. 아, 사극은, 사극은 최수종의 것이고 You win. 데이터는 예. 배추도사의 것이다. 지금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춤해. 네. 왜 한동훈이 주춤할까? 50이었는데 물론 그거랑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45예요. 네네. 이재명은 35였는데 36이야. 예, 예. 그 이야기는 뭔가 시원하게 뻥 안 뚫렸어. 아직. 그게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뭐 여사 리스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든 말씀드립니다만 함정 몰카 취재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정말 잘못 역적 대역죄를 지었길래 그러느냐라는 분들이 있지만 여론은 여론인 겁니다. 네네. 여하튼 누군가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하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더 뿜뿜해야 되는데 네네. 뭔가 45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이었어요. 네. 머물렀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뚫려야 된다. 뻥 뚫어요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 한 위원장의 간훈 토론,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과 이종건 평론가의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 그다음에 저녁 10시에는 대통령의 대담으로 이어지는 황금 라인이죠. 골드 라인입니다, 지금. 네.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대담이 예. 얼마나 대담한 내용이냐. 예. 대담이 대담할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엠브레인 여쭤 계속 또 예. 해보죠. 자,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는 민주당이 35%, 국힘이 24% 나왔는데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 국힘이 34%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 지지율과 그다음에 승리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총선의 구도입니다. 구도. 총선에서 네. 총선 구도가 이 총선 구도로 물어봤을 때는 총선 승리를 물어본 게 총선 구도예요. 그러니까 그럴 내가 때는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가 그렇죠.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구나. 누가 그렇죠. 이길 것 같아. 내가 국힘을 지지하더라도 아야 지금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 그래. 나는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쳤어. 똘똘 뭉쳤는데 우리도 똘똘 뭉쳤는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아하. 제가 오늘 그 이야기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뚫려야 돼요. 이게 혈이 안 잡히면은 내 쑤셔요. 아이고 쑤셔.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이종훈 평론가도 아시잖아요. 아, 예, 압니다. 근데 이럴 때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담이 대담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뚫어주면은 동률이야. 동률인데 35대 24로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때 이 정당 지지율에서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네. 결과를 물어볼 때는 이거 잘 뚫릴까? 뚫려야 되는데 이 고민하느라고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그게 11%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배우자 문제 참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죠? 네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게 역대 이렇게까지 영부인이 여사가 공격받는 적이 있나요? 그렇죠. 현직에 있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하튼 저질러지고 있는 여론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 넘어서야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총선 승리와 한 위원장의 이기는 선거가 안 되면 윤 대통령도 없어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예. 말 그대로 대통령이 힘들지만 제가 어떻게든 이건 뭐 이겨내 대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감기 드셨어요? 약간 오늘 좀 지금 그래요? 한적이죠. 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를 할 때 조금 아, 네. 이 예.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진행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가짜 뉴스 같아요. 그건 좀. 예. 네네. 재미있으시라고 예, 예.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줄 네. 사람은 가령 이종근 평론가와 배종찬 소장이 다퉜다. 네. 그러면 형이 풀어줘야죠. 음흠. 아니 동생은 어린 동생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건 일단 뭐 이따 10시에 한번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수치, 궁금한 수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제3지대 하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여쭤보니까 국민의 절반 51%가 제3지대 그거 15석도 안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포인트를 좀 정답 잡아주시죠. 15석이 맞는 거예요. 왜요? 계산 좀 해보시죠. 자, 15석이 왜냐하면은 네. 자, 우리가 전체 이 응답자에게 물어볼 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면 무당층이 한 30% 돼요. 아하. 한 30%.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7명을 가지고 반씩 나눠서 보수 또 35, 진보 35. 아니야. 35 대 그렇잖아요. 35. 그런데 예. 자, 이 무당층과 관련해서는 배종찬 소장이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집대성했잖아요. 네네. 3분의 1의 법칙. 언제나. 자, 뭐냐. 333의 버칭이. 그렇죠. 네. 자, 무당층의 3분의 1은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양대 정당으로 가. 아하. 사표 방지 심리. 사표 방지. 20 남았어요. 어차피 소선거구 제도는 한편으로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찍을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자, 3분의 1은 뭐냐? 투표를 안 갑니다. 그렇죠. 안 가요. 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 내가 가는데 드는 시간과 이거보다 내가 한 표를 던짐으로써 오는 게 너무 적어. 안 가. 그런 동기부여. 네. 이른바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간단 말이에요. 발음. 그러면 10명 중에 1명만 신당이야. 이해되잖아요. 30 중에 그러면 그렇죠. 열은 양쪽으로 뭐 찢어진다고 그렇죠. 열은 안 가버려. 그럼 그렇죠. 나머지 열 갖고 제3지대니 뭐니 다 나눠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300명에서 대략 한 15명 정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합해봐야 그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러면 47명 중에서 15명만 가져가면 대략 한 30명 되잖아요. 네네. 30명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요?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준연동 형이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약 15석씩 그러니까 민주당이 13개 가져가면 국민미래당이 17개 가져가는 거고 국민미래당이 13개 가져가면 민주당이 17개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캡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준연동형에서 지금 제3지대가, 준연동형이 지금 완전히 하기로 했으니까, 제3지대가 유리한 지형일까요? 불리한 지형일까요? 이거는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순간 불리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니, 불리하다? 연동형이라는 거는 네네. 위성정당이 안 올 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한두 석짜리 정당이 당원화된. 원내 진입하는 정당이 한 10개 생길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유럽에서 어디 네덜란드, 스웨덴. 그다음에 아니야, 스페인. 덴마크, 그다음에 스페인, 네. 포르투갈 네. 이런 데예요. 예, 이탈리아. 그런데 이탈리아 그런 데인데 젤라또.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은 네. 이게 그런 나라들은 어떠냐면 환경 전문 정당. 네네네. 우리는 과학기술 좋아해요. 네네. 과학기술 전문 네네. 정당. 네. 인권 전문 정당, 동성애 전문 그리고 정당. 지역정당.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건 정당 하나. 이른바 뭐 카탈로니아 지역 뭐 나와요. 예. 그런데 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다 이념이야. 그리고 준위성 정당, 인공위성입니까? 네. 인공위성이에요? 스페이스 X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비판하시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예요? 예, 예. 머스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는 양대 정당이 290석 가까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두 정당이 합해서 285석을 가져가니까 15석 남잖아요. 네. 그게 신당이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비례까지 다 탁탁 털어서 한 285를 갖고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15밖에 남지 않는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 아니 2020년 총선이랑 달라진 게 뭐였어요? 민주당이 우리는 위성정당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수처 만드는데 정의당, 민생당 다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원하는 거 공수처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위성정당을 좀 더불어시민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선 사업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렇죠. 그나마 전화 진짜 말씀 잘했어요. 정의당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녹색 정의당이 됐나? 아니, 정의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러다? 시청자분들 생각해보세요. 녹색 정의당 생겼으면 그러면 왜 적색 정의당은 안 생겨요? 왜 항색 정의당은 안 생겨? 이건 여러분들 1+1은 원이 맛있어야 플러스 1이 생기는 거예요. 민주노동당 때 2004년 총선 때 13.8%나 두 자릿수 득표를 했던 민주노동당이었어요. 그때 이념 정당으로. 그때 이른바 노동자를 챙겼죠.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의원. 제 권영길입니다. 국민들이 공감을 했어요. 권영길까지는. 예. 불판 뒤집어야 뭐 불판을 갈아야 된다. 노회찬 의원.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하지만 노회찬 정도라도 노회찬 의원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네. 그죠? 또 우리 이종금 평론가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시죠. 네네. 그런 명문 고등학교를 우리가 명문이면 또 친명과 또 친문이야 뭐야 또. 다시 진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녹색당과 정의당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기후 플러스 정의.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유권자가 뭘 원하는지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되기 전 하나만 더 짧게 같은 여론조사에서 예.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투표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공약보다 우리 도덕성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도덕성이라는 건 국민의힘에서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유 도덕성 없는 그런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 자체가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치 개혁에 포함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덕성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당 지지율에 연결이 안 돼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이 조사는 하나만 한 조사예요. 아. 조사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도덕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적 바람직 현상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니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예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그냥 준비된 그러니까 정답. 준비된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 두 가지를 분석해 드리는데 이게 너무나 뻔한 뻔한 안 봐도 질문이다. 비디오 같은 오케이. 답변이고 질문이고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도덕성 내가 안 했어요. 도덕성인데 앞으로 이런 관련된 질문하지 말라. 제발 우리 유권자들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게 있어요. 이 뭐요? 두 번째인데 예. 저는 이 도덕성이 어떻게 읽히냐면은 86세대로 읽혀요. 아. 왜 그러냐면 그 준엄한 도덕성을 내세웠던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했던 그게 민주당도 있겠지만 대체로 86세대였어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함이다 하고 소리쳤던 것이 86세대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386, 486까지는 이해가 돼요. 586까지도 이해돼요. 근데 686, 786, 886, 986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지금 악화돼 있고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 그러니까 심지어는 90년대 학번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고 형님요 우리 자리 좀 내주시오 우리 힘들어 죽겠구만요 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정서가 이 도덕성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조사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결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은 경제, 민생 어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는 그 87년도에 민주화에 대해서 앞장서고 헌신했던 고마움, 다 고마움입니다. 저도 고마움입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형님 앞에 늘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386, 486, 586, 이해됩니다. 근데 686, 786, 886, 986, 그건 아니겠죠. 네. 아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하나.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직무수행 평가에서 찬성하는 층을 봤더니 네. 국힘 지지자층의 92%가 지금 이 직무수행에서 좋은 그렇죠. 평가를 내렸어요. 대통령 그러면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질문은 뭐냐면 이번에 실제로 선거 유세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수막 걸잖아요. 예. 홍보물 만들잖아요. 거기에 윤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까요? 왜 이런 질문하세요? 한동훈이죠. 한동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명함 앞뒤로 한동훈이에요. 다 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깔아버린다. 자기 사진을 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굳이 자기 사진 넣어봐야 사람들이 몰라. 음. 한동훈 현수막에 도배를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세는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살아나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도 총선 이후에 살아나는 거고 한동훈이 꼬꾸라지면 윤통 국민의힘도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배 소장 정말 그 정도야? 그 정도입니다. 아니 정말 또 의문 그러면 자 부산에서 이 비프 광장에서 인파 몰렸어요. 네. 그렇다 쳐. 그 다음에 뭐 또 저기 어디야 인천에서도 몰렸어요. 그렇다 쳐. 네. 최근에 경동시장에서도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다 동원이에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서구 경민입니다. 이건 우리 아시아투데이 이종건 방송을 보는 분들 기억 서구 경민은 뭐냐? 서울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아직 좀 민주당이다. 그만큼 경동시장이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 정치인? 그대로 기득권에 찌든 아. 여의도 먹구름이 낀 그 밑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던 사람들은 로텐도어에 피가 철철 흘러던 그 상황만 보던 사람이 말 그대로 5천만 국민의 문법을 구사하는 모비딕 사극은 최수정의 것 아닌가요? 저는 다 소진할 겁니다. 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홀딱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예인 같은 그 생닭을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 생닭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요? 닭개자입니다. 생계. 바로 민생을 잡겠다. 이 생닭의
아, 예. 물론 예. 지금 이종건 예. 평론가는 예. 어제 저녁에 호프집에서 먹었던 지금 프라이드 치킨 생각하시는데 아, 네, 네,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네, 걸 네. 강조를 그 해드리겠습니다. 생계를 든 이유가 생계 때문이다. 그렇죠. 한자를 좀 이렇게 그러면서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생계형 정치인들은 후보자들은 처단하겠다. 아, 생계. 그러면서 그 생닭의 목을 비틀었어요. 예. 그걸 잘 보세요. 동영상을 보시면 아, 동영상 YS까지 생각나게. 동영상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는 옵니다. 줄 알았어 내가. 같은 그 YS죠. 네. 학살에 종식시키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 달이면 3월 초인데 3월 초에는 정말 지금 이 여론조사 굉장히 네. 중요하죠. 1개월 전 남아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예.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좀 약한 거 아닐까요? 야간데 네. 그때는 뭐 한 달에 자주 두 번- 모실게요. 그때는 여론조사 중요해요. 그렇죠. 3월 달에는 두 번 정도. 2번 이상 부르세요. 해야 될 것 네, 같아. 네. 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설, 이제 곧 설이잖아요. 설입니다. 설 끝나면 온갖 데서 다 여론조사 튀어나와요. 예, 예. 자, 설 이후부터 네. 일정을 쭉 보시면서 어떤 예. 변수가 있을까요? 설 이후에는 뭐 공천입니다. 일단은. 공천. 왜냐하면 2월달 사법부가, 2월달에 여러분들 공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공천도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의 이 대충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중심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자, 네.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이 되느냐. 네. 네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면 국민의힘은 탄력을 받는다. 수시영전. 수시영전은 뭐냐면 수도권은 시스템, 네. 영남은 전략공천. 음.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서병수 의원도 지역구를 옮긴다 그러죠. 네네. 옮긴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희생이 나오느냐. 말 그대로 이 혁신위에서 나왔었던 중진 희생의 좀 또 다른 개념의 그런 공천이 정말 혁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이게 2월 말까지 일정입니다. 3월 달은 전쟁터야. 3월 달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시아 투데이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종건 평론가 진행하시는 거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선거 내비게이션은 반짝반짝 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영전을 비롯해서 오늘 사자성어가 굉장히 난무하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이 정치 풍향기였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설 잘 세시고 다음에 예. 3월 달에 아주 수시로 뵙겠습니다. 예,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배 소장만 함께 하면 이렇게 목이 마르고 막 입에 침이 좀 고입니다. 2월 7일 이종훈의 HQ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또 설과 관련돼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그 덕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좀 허망하잖아요. 복을 내가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뭐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세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